예, 안녕하세요. 조대원TV 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1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죠. 사실은 그때 그 투표 당일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 출신들도 이번 대선은 우리가 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캠프 분위기가 아주 다운돼 있었는데요. 제가 오후에 가서 이번에는 1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긴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배짱으로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녁 한 9시 이후에 실제로 1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겨서 저보고 돗자리 깔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선거 결과 맞추는 데는 좀 나름대로 이 전적이 좀 좋은데요. 그때 2012년도에 왜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이겼냐면, 사실 저는 우리가 선거 마지막 일주일인가 남겨놓고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밖으로 못하지만,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 받아보고 있었고, 특히 미국 대사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샘플이 우리처럼 1000개, 2000개가 아니라 2만 개씩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 샘플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대부분 1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 또 투표 당일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출구조사한 거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그 통계를 보다 보니까 대구 경북 투표율이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구 경북 투표가 보통은 노인들이 빨리 가가지고 빨리 투표를 하는데, 이 대구 경북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거는 이게 이대로 투표율이 낮은 상태로 끝나든지 아니면 무슨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3시 이후부터 대구 경북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올라갔죠.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밝혀진 사실이지만, 청년들이 사실은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 투표를 사실은 포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민주당을 찍지는 못하겠고, 근데 부모들이 계속 우기고 있는 우리 당 박근혜 후보를 찍기는 싫고, 그래서 그 전날 술 먹고 오전에 다 자다가 오후에 부모님한테 끌려나가지고 투표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투표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또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긴 부분이 뭐였냐면, 적어도 박근혜가 되면 이명박 정권의 연장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이게 싸잡아가 공격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명박 캠프의 대선 전략기획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원희룡 캠프의 전략기획 특보였는데, 나중에 원희룡 캠프가 우리가 3등을 하고 난 뒤에 각 캠프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최종 캠프를 짤 때, 저는 원희룡 캠프 측 몫으로 이제 전략기획팀에 들어갔는데, 그게 한 17, 18명 있었어요. 그래서 신재호 의원이 하는 자유연대인가 그쪽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뉴라이트 쪽에서도 오고, 다 이렇게 뭉쳐서 팀을 짰는데, 참 놀랍게도 박근혜 캠프 쪽 사람은 단 한 명도 전략기획팀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B 캠프에서 박근혜 캠프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캠프도 5년 뒤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 쪽 사람들을 끌어안긴 끌어안았지만, 이명박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전략을 짜는 핵심 부서, 돈에 관계되는 거나 안 그러면 전략에 관계되는 핵심 부서에서는 친 이명박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이명박 색채를 지우려고 하고, 도리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받아들이고 경제민주화도 받아들이고 포용했지만, 같은 당 출신이었던 이명박계는 철저히 보복을 했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로 정권이 가도 이거는 MB 정권의 연장선이 아니라 박 정권은 새로운 정권으로서 기존 정권과 이 차별화를 해서 기존 정권에 있었던 대규모 토목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놈들은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표가 그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아주 강했던 이유는, 이재명이 제가 사실 보면 불과 작년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문재인 계열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한테 권력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재명이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야당을 하면서
이 권력을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뽑히는 국민의힘 정권, 보수 정권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음 총선 때까지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재명이 사실은 친문재인 계열에서는 두려움과 이 배척의 대상이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위협이었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는 이재명이 만약에 민주당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는 새로운 정권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갖가지 비리,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게 슬로건 아닙니까? 그래서 호기롭게 이재명은 하겠다는 그 속에 이재명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도 줬냐면 이재명이라면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정치의 모습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도려낼 것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실제로 야당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의원 한 5명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리를 잡아가 날리려고 하면 야당을 똘똘 뭉쳐서 정권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끝까지 저항을 해요. 역대로 그랬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민주당 의원 10명을 날리고 기존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야당을 한 5명 정도 핵심만 추려가지고 쳐버리면 이건 갖다가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도리어 국민들은 환호하죠. 근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지금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는 경선 룰이 최종 그 결선 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친문한테 머리를 숙이겠지만 후보가 되고 나면 철저히 문재인과 차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마지막 결선 투표를 남겨두고 대장동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는 겁니다. 칼자루를 이재명이 진 게 아니라 문재인이 쥐었다는 거죠. 보통은 새로운 후보가 여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대통령님은 급격히 빠지면서 새로운 후보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고 전국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전부 다 문재인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재명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결사항전할 것 같았던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이 전화를 하니까 바로 콜백을 해가지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걸 이제 이재명은 또 극찬을 하면서 이낙연 띄우기 뭐 도량이 넓다 뭐 넓은 품이라든가 큰 품이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이재명을 가장 못되게 공격했던 서른은 뭐 구속 얘기도 하고 스캔들 얘기도 하고 욕설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후보 오래 못 갈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많이 드러났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서른도 아니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존경한다. 이 뭔가 그림이 여러분 좀 이렇게 예측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측이 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분명히 청와대하고 이낙연하고 주변 민주당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이재명이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지지 세력을 이낙연 당신이 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끝까지 경선 룰 가지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당신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리어 쿨한 모습으로 도와주고 다 받아들이고 지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황 추이에 따라가는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는 거다. 아니,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가 감옥 보내고 탄핵하고 감옥 보냈던 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동성을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오로지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문재인의 눈치를 보고 나중에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결국 이끄는 대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을 잡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권력을 접수하고 난 뒤에 그 가운데서 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해서 같이 맞바꾸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아주 오래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목에서와 같이 이재명은 이제 문재인의 아바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짧게 우리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정권 교체 될 확률이 60, 70%인데 그 중에 정권 교체 후보로는 윤석열이 제일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분은 이미 윤석열 지지를 오래전부터 했죠. 자기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자기가 직접 임명해서 키운 김종인 키즈들, 그 최고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땐 깜이 아닌데 비대위원은 최고위원급인데 그 비대위원으로 발탁했던 김병민, 그 다음 김연아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발탁했던 윤희석 대변인, 지금도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에서 맨날 TV에 보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활용 점정이 뭐냐면 김건식이 그렇게 홍준표를 때리더니만 김종인 때 전략 실장인가 맡았는데 똑같이 비전 전략 실장인가를 윤석열 캠프에 가서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그 김종인 이분은 권력력이 대단한 분인데 본인이 직접 대통령 후보 하려고 했었고, 사실은 비례대표를 갖다가 몇 번 했죠? 제가 너무 많은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 보통 우리가 비례대표 2번 하는 것도 하늘이 냈다 그러는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만 해도 5번 이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권력을,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자기가 영향력을 제일 썩 발휘하고 싶을 건데, 만약에 홍준표, 유승민이 권력을 잡게 되면 김종인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정계 은퇴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하고 나면 윤석열 계속 지금 말실수하잖아요. 말실수하고 구설수 나오고 의혹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갖가지 위기가 올 것이고, 그때마다 김종인이 상황으로서 뒤에서 그 상황을 조율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 윤석열로 후보로 가서 윤석열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이 그 같이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약 대선 지고 나면 자기는 정치를 거의 못한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몰려있는 세력들이 너무 커요. 그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그 구태 정치인들이 또아리를 털고 어쨌든 대선이 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중심으로 이 당권을 장악해서 계속 공천권도 가지고 다음 총선까지 이 총선의 공천권까지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세력이 그만큼 모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정도의 세력인데,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아마 기존에 있는 다른 이제 졌던 쪽에서, 경선에서 졌던 쪽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세력 전체를 도려내려고 했을 때 아마 그때도 상황 김종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쪽 세력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더 윤석열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김종인의 아바타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이건 정치적 상상력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1등 누가 했는지를 경선 때 2차 컷오프 때 누가 1등 했는지를 자료를 까지 않았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이 두 후보가 1등, 2등이 각 당의 1등 후보라고 얘기하고 이 두 사람으로 대선을 치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많이 후퇴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여러 가지 정치적 안 좋았던 모습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은 없어요. 정치에는 답은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조하면 그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예측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원하는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는 정치 행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